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중국으로 친구를 보러 가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내가 미국에서 알게 된 사람 중 초씨라는 이가 있다. 19살 무렵 2달간 어학연수를 위해 라에 가서 현지 대학 수업을 듣게 되었었다. 하지만 일본인이라곤 나 말고 다른 한 명뿐이고 그 외에는 거의 중국 사람들 뿐이었다. 내가 속한 반은 아래에서 세 번째 등급에 들어가는 반이었기에 솔직히 영어 실력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기껏 어학 연수까지 왔는데 뭐라도 배워가야겠다는 생각에 나는 서툰 영어를 총동원해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려 했었다. 그러는 사이 친해진 것이 바로 초씨였다. 초씨는 언제나 싱글벙글 웃고 있는 아저씨였다. 다만 영어에는 별로 자신이 없는지 나를 비롯한 주위 사람들이 열심히 영어로 대화하려 노력하고 있으면 옆에서 그저 웃으며 듣고만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나 수업이 끝난 후에는 적극적으로 말을 걸어왔다. 그뿐 아니라 차가 없어서 언제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내게 저녁이 되면 위험해. 서툰 영어로 말을 걸어 자기 차로 나를 데려다주곤 했다. 점심을 같이 먹을 때면 밥값도 거의 초씨가 냈었다. 라에서 머문 2달 동안 초씨는 내게 정말 잘해주었다. 저녁에 수업이 끝나면 데려다주고 점심은 매번 초씨가 사줬다. 그리고 휴일이 되면 종종 같이 아울렛에 가서는 구두 같은 걸 사주곤 했다. 당황해서 괜찮다고 몇 번이고 말렸지만 초씨는 싱글벙글 웃으며 너 학생, 나 사장, 나 돈 많으니까 괜찮다. 서툰 영어로 말하며 억지로 내게 선물을 안겨주었다. 어느덧 2달이 지나 나는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초씨는 영어를 배우는 한편 중국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며 중국에 오면 꼭 연락해. 내게 메일 주소와 집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중국 회사 명함을 건네주었다. 나 역시 일본에 오면 꼭 연락주세요. 라고 말하고 내 전화번호와 집 주소를 알려줬다. 그리고 1년 반 정도가 지났을 무렵이었다. 중국으로 돌아왔어. 초씨에게 메일이 왔다. 나는 놀러 갈게요 라고 답장을 한 후 여름방학을 기해 중국으로 향했다. 공항에 도착한 후 나는 곧바로 초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자 무척 영어가 능숙해진 초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초씨, 영어 엄청 늘었네요. 그러자 이번에는 일본어로 대답했다. 그렇지도 않아. 영어보다는 차라리 일본어가 편하다니까. 일본어 할 줄 알았어요. 나는 놀라 물었다. 아무래도 원래 일본어는 잘했는데 내가 열심히 영어로 말을 걸어오니 초씨도 영어로 받아주려 애썼던 것 같았다. 곧 초씨가 공항으로 마중을 나와서 나는 초씨가 운영하고 있다는 호텔로 갔다. 솔직히 초씨가 운영하고 있다기에 작은 유스 호스텔 정도 되리라 생각했지만 의외로 꽤 큰 호텔이라 깜짝 놀랐다. 그리고 중국에서 머문 일주일 동안 초씨는 내게 정말 잘해줬다. 마카오에 있는 카지노에도 데려다주고 호텔에는 무료로 묵게 해줬다. 낮에는 나 혼자 관광을 할 수 있게 배려해주고 초씨가 일이 끝나면 같이 저녁을 먹으며 시간을 보냈다. 다만 체류 나흘째에 반일 감정이 있는 듯한 청년 3명에게 봉배를 당했다. 낮에 별 생각 없이 산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월병을 강매하려는 것이었다. 무시하려 하자 어깨를 잡아채더니 중국어로 뭐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알아들을 도리가 없었다. 당황해 멍하니 있자 그들은 나를 잡더니 지갑을 꺼내 돈을 들고 도망쳤다. 그날 저녁 내게 사정을 들은 초씨는 화를 내고는 이리저리 연락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경찰에 갈까 생각만 하고 무서워서 뭘 어쩌지도 못한 채 호텔로 돌아온 터였다. 초씨는 괜찮아, 금방 돈은 찾을 수 있어. 그때까지 이걸 써라며 내게 돈을 건넸다. 내가 거절하자 이건 용돈이야.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고 초씨가 말했다. 나는 감사히 받고 집에 돌아갈 때까지 낮에는 초씨가 아는 여성분과 함께 다니게 되었다. 그리고 귀국하는 날 오후 소름 끼치는 일이 일어났다. 범인 중 한 명인 것 같은 얼굴이 완전히 뭉개진 남자가 울면서 돈을 갚으러 온 것이었다. 초씨의 친구라는 사람이 데려와 강제로 사과를 시켰다. 나는 뭐가 뭔지 당황스러워 그저 괜찮아요, 괜찮아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초씨는 잔뜩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다. 그 청년은 울부짖으며 억지로 질질 끌려나갔다. 등 뒤로 모이는 그의 왼쪽 손목은 깨끗하게 잘려나가 있었다. 초씨는 싱글벙글 웃으며 옛날 그 서투른 영어로 내게 말했다. 다른 2사람 이제 없어. 그 사람들 죄인, 나쁜 짓 했어. 경찰한테 가는 것보다 이게 훨씬 빨라.
처음으로 초 씨가 그런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구나 싶었다. 공항으로 가는 도중에 다리가 덜덜 떨려 어쩔 줄을 몰랐다. 지금도 초 씨와 연락은 하고 있고 그가 좋은 사람인 것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도 종종 그때 일을 생각하면 너무나 두렵다. 중국인이 자기 사람에게는 한없이 관대하지만 적에게는 그 무엇보다 똑똑하다는 말은 과언이 아니다. 두 번째 이야기, 친구들의 자취방. 친구 A와 B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A는 대학에 간 후 아파트를 빌려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자취를 한 지 2년 정도가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슬슬 눈이 올 즈음에 초겨울 깊은 밤. A는 방에 불을 켜놓고 잠깐 편의점에 갔습니다. 새로 나온 잡지를 서서 슬쩍 넘겨본 후 음료수를 사서 집에 들어온 때였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시간은 새벽 2시 반. 누가 이 시간에 전화를 하나 싶어 화면을 보니 친구인 B였습니다. A와 B는 고등학교 시절 같은 반이라 종종 서로 책을 빌려주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집 근처 대학에 진학한 A와는 달리 B는 다른 도시의 전문학교로 가서 그 후로는 관계가 소원해져 있던 터였습니다. 그랬기에 왜 하필 이런 시간에 전화를 한 건가 싶어 A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간만에 친구가 전화를 했으니 A는 전화를 받기로 했습니다. 여보세요? B냐? 이런 시간에 무슨 일이야? 너 지금 어디야? 아직 편의점이야? 갑자기 절박한 목소리로 B가 물어왔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편의점이라고? 혹시 너 이 주변에 있냐? 아직 밖이지. 방에 안 들어갔지. 그럼 절대 들어가면 안 돼. A는 난데없는 B의 말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벌써 집에 들어왔기에 뭐 어쩔 도리도 없었습니다. 나 벌써 집에 들어왔는데. 왜 그러는 거야, 근데? 벌써 들어간 거냐? 부탁이야. 내 말 믿고 빨리 거기서 도망쳐. A가 당황해하고 있자 B는 더욱 기묘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방 안에 책장이 있지. 거기 뭐 달라진 거 없냐? 책이 2권 떨어져 있지 않아? B의 말에 책장 쪽으로 눈을 돌리니 확실히 2권의 책이 책장 근처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A는 더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대학에 오고 2년 넘게 얼굴도 못 본 B가 어떻게 내 방 모습을 알고 있는 거지? 혹시 거기 떨어져 있는 거 K잡지 11월호랑 회색 양장본 책이야? B의 말대로였습니다. 책장 근처까지 가지 않아도 바로 보였으니까요. 역시 그런가. 어쨌든 빨리 거기서 나와야 해. 기분이 나빠진 A는 처음 편의점에 갔을 때처럼 그대로 방에 불을 켜놓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변에는 편의점 말고 문을 연 가게도 없었기에 A는 한동안 걸으면서 B와 통화를 계속했습니다. 너 내 방에 온 적 있어? 내가 어디 사는지도 몰라. 하지만 내 방에 들어갔었어. 무슨 소린지 이해가 하나도 안 되긴 할 텐데. 그리고 B는 금방 전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B는 평소처럼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가 심야에 주택가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리에 B는 놀라면서도 이게 꿈이라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앞 건물에서 A가 나왔습니다. B는 오랜만에 A를 본 게 반가워 말을 걸었지만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대로 편의점에 들어가는 A를 보며 B는 다시금 꿈이라는 걸 납득했다고 합니다. A가 편의점으로 들어가자 B는 갑자기 A의 방이 궁금해졌다고 합니다. 금방 나온 아파트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한 번도 온 적 없는 곳인데 어째서인지 B는 A의 방이 어딘지 바로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3층, 복도 안쪽에서 세 번째 방. B는 응당 잠겨 있어야 할 문을 가볍게 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오른쪽에 세탁기가 보이고 그 앞에는 왼쪽에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보다 안쪽에 있는 방에는 불이 켜진 채였습니다. 방 가운데에는 코타츠가 있고 왼쪽 벽에 침대가, 오른쪽 벽에는 책장이 보였습니다. A다운 방이구나 싶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A는 소름이 끼치는 걸 느꼈습니다. 방의 위치나 집안 가구의 배열까지 정확했던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B는 책장을 둘러보다 고등학교 시절 서로 책을 빌려주던 추억이 떠올라 책의 손을 가져갔습니다. 이 잡지 11호로 벌써 나왔구나. 이 회색 책은 소설인가? 아무 생각 없이 2권의 책을 손에 든 순간 B는 등 뒤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서 책을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책장 옆 흰 벽에서 여자의 얼굴이 솟아나 B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긴 머리카락을 반으로 갈라 이마를 훤히 드러낸 얼굴이었습니다. 표정 하나 없이 벽 색깔과 똑같이 하얀 피부를 가진 채로요. B는 순간 가면인가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곧 그 여자는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B는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질문을 받은 순간 이것은 꿈이 아니라는 걸 느끼는 동시에 자신이 여기 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자의 말투는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무뚝뚝한 것이었지만 B는 그걸 그저 들었을 뿐임에도 죽을 정도로 무서웠다고 합니다. 당신이 여기에 있으면 나는 당신의 그 여자가 무엇인가 말하려는 순간 B는 자신도 모르게 여자의 입을 양손으로 막았습니다. 스스로도 알 수 없는 괴상한 감정이었지만 더 이상 이 여자가 말을 하게 두면 안 된다는 직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기묘하게도 온 힘을 다해 세게 누르고 있는데도 양손에 전해지는 감촉은 그것이 사람의 피부인지 벽인지 전혀 분간이 되질 않았다고 합니다. 여자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저 B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B는 필사적으로 여자의 입을 누르며 뭐가 어떻게 된 건지를 생각했습니다. 이 녀석의 입에서 손을 떼면 나는 꿈에서 깨는 걸까? 아니, 애시당초 지금 이건 꿈속이 맞긴 한 건가? 만약 이 녀석이 하는 말을 듣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자신은 죽을지도 모른다고 B는 반쯤 확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자가 방금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여기서 나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리고 혹시 A 역시 이 녀석한테 벌써 살해당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입을 막고 있던 여자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희미하게 눈썹을 찡그려 B를 가볍게 째려보는 것이었습니다. 왜 표정이 바뀐 것인지 B는 알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얼굴에서는 공포감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외라는 표정이랄까 조금 곤란해하는 듯한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뭔가 싶어 B가 당황해하는데 갑자기 누군가 목덜미를 잡아끈 것처럼 뒤로 몸이 넘어가더랍니다. 그리고 입을 막고 있던 두 손이 풀려납니다. 여자의 입이 뭐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B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뒤통수를 부딪힌다고 생각한 순간 정신을 차린 B는 자기 방 이불 위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한동안 자기가 뭘 겪은 것인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던 B였지만 혹시 이게 꿈이 아니라 현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A가 걱정되어 전화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책장 앞에 자신이 떨어뜨렸던 책이 있다는 걸 A에게 듣고 꿈이 아니라는 걸 확신해 방에서 도망치라고 소리쳤다는 것이었습니다. B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A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밖에 나왔을 때 B가 곁에 있었다고. 그리고 내 방에서 이상한 체험을 한 뒤 돌아갔다는 건가? 2년 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온 방에 정말 이상한 게 있는 걸까? A는 일단 B에게 고맙다고 말한 뒤 아침까지는 방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몇 시간 뒤 날이 밝고 길거리에 차와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할 무렵 A는 마음을 굳게 먹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커튼이 쳐져 깜깜했습니다. 현관에 불을 켜고 책장에 부딪히지 않게 조심스레 방에 불을 켠 다음 A는 알아차리고 말았습니다. 아까 방을 나올 때 B의 급박한 목소리에 놀라 방에 불을 켜놓고 나갔을 텐데 결국 2달 뒤 A는 그 아파트에서 이사했다고 합니다. 이사하기까지 2달 동안 A는 책장 위에 늘 소금을 올려뒀었고 그 사이 이상한 일은 딱히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B에게는 잘 지내고 있다고 몇 번 연락하려 했지만 B 쪽에서도 이상한 일을 겪은 탓에 연락을 피해서 결국 이전처럼 다시 소원한 사이로 돌아갔습니다. 이사를 한 후에는 B에게서 연락이 온 적도 없고 A 역시 아무 일 없이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이 내가 A와 B에게 들은 기묘한 사건의 전말입니다. 나는 대학을 졸업한 후 A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고 그 후 B에게 전화로 확인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엮어 정리한 것입니다. 둘 모두 현재는 아무 일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다만 B는 당시에 워낙 충격이 커서 A의 연락을 모두 무시했었던 것이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참 미안하다는 뒷말을 남겼습니다. 과연 A의 방에 정말로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B는 정말 꿈속에서 A의 방으로 찾아갔던 걸까요? 뭔가가 있었다면 어째서 B는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걸까요? 애시당초 A와 별 연락도 없이 지내던 B가 왜 끌려들었던 걸까요? 이제 와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아파트는 학생들에게 워낙 인기가 좋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분명 아무것도 모르는 누군가가 그 방에서 살고 있을 거라고 A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호스트바. 나는 24살 된 남자입니다. 내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처음 호스트바에서 일하게 된 건 19살 무렵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나와 1년제 전문학교를 졸업한 직후였습니다. 일단 사회에 나오기는 했지만 고작 전문학교 1년 다닌 것 가지고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찾아낸 일이 가부 기초의 호스트바였습니다. 호스트라고 하면 듣기에는 왠지 엄청 잘생긴 사람이나 할 것 같은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직접 뛰어들자 그것도 또 달라서 후카와 요를 닮은 나 같은 사람도 어떻게 그럭저럭 해 나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자를 털어먹을 궁리를 매일 해가며 역 앞을 지나가는 여자들에게 호객 행위를 해 가게 안으로 데려 들어왔습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하루에 10팀 이상은 받았을 겁니다. 업계에서는 소위 캐치라고 부르는 작업으로 대개 신참들이 손님을 잡아오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호스트는 굳이 캐치하러 나가지도 않아요. 신참이 몰아온 손님을 자기가 끌어가면 되니 가게 안에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한 사건이 일어난 건 일을 시작하고 2년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나도 어느 정도 호스트로서 자리를 잡아 가게 매출 상위권에도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지명 손님이 없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만 어느 날 우연히 손님이 한 명도 안 잡힌 날이 있었습니다. 그간 잡아뒀던 고정 물주들도 연락이 안 닿는 데다 그날따라 가게에 손님도 없어 멍하니 앉아있자니 사장 눈치가 보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후배의 한 놈과 같이 간만에 캐치를 하기 위해 가게 밖으로 나섰습니다. 신주쿠역 동쪽에서 지나가는 여자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같이 술 한잔 하지 않을래? 어디 가게야? 당신 꽤 재미있어 보이니까 지명해줄게. 첫 번째로 말을 건 여자가 바로 낚였기에 나는 잔뜩 신이 나서 가게로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후배에게 먼저 가겠다고 말을 걸었습니다. 먼저 간다. 가게로 향하는 사이 여자는 싱글벙글 웃으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품에는 커다란 가방을 껴안은 채입니다. 얘는 호스트바는 자주 안 다니나 보다 좋은 애를 잡았네. 웃는 얼굴로 말을 받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자가 우뚝 멈춰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를 속여서 가지고 놀 때는 어떤 기분이야? 갑자기 이게 무슨 돌직구람. 하지만 이제 와서 가게에 데리고 가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속인다거나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걸. 갑자기 왜 그래? 그리고 그 말을 하는 것과 동시에 이상한 점을 알아차렸습니다. 아니, 그때서야 비로소 그 여자를 처음 제대로 바라봤던 건지도 모릅니다. 아까 전까지 가방이라고 생각했던 여자가 품에 안고 있던 것은 둥글게만 모포였던 것입니다. 뭔가 싶었습니다. 이 사람도 나를 속일 생각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 이 사람, 모포? 우리 둘 말고 주변에 이 사람이라고 불릴 만한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여자는 아랫입술을 꽉 깨물고 있어서 입가에서 뚝뚝 핏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가게 바로 앞까지 와 있었지만 이 여자는 제정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가게에서 전화가 온 척하고 지금 가게가 꽉 차서 자리가 없다네. 다음번에 다시 와줘야 할 것 같아. 그녀를 돌려보냈습니다. 여자는 아무 말 없이 역 쪽으로 걸어가 버렸습니다. 내심 마음이 놓이면서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가게에 들어서자 전화가 왔습니다. 아까 같이 나갔던 후배였습니다. 형, 벌써 가게 들어왔어요. 아까 그 여자 완전 이상한 사람이라 그냥 보내고 혼자 왔어. 진짜요? 저 지금 막 손님 찾았어요. 바로 갈게요. 그래, 가게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가게에서 사장과 잡담을 하고 있노라니 곧 후배 녀석이 돌아왔습니다. 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큰 목소리와 함께 후배가 여자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후배가 데려온 여자는 아까 나와 같이 있었던 모포를 품에 안은 여자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내 옆에 있던 사장이 갑자기 부엌으로 달려가더니 굵은 소금을 들고 나와 여자에게 마구 뿌려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후배와 나는 도대체 뭐가 뭔지 영문을 몰라 옆에서 그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자는 괴성을 지르며 가게 안을 뛰어다니다 눈 깜짝할 사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나와 후배는 경악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곁에서는 눈이 시뻘개진 사장이 숨을 씩씩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또 왔구만. 저 녀석은 위험한 놈이니까 앞으로는 조심해라. 사장님, 그 여자 어디로 간 거예요? 설마 귀신인가요? 몹시 흥분한 상태였기에 그 이후의 대화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다만 사장의 말에 따르면 몇 년 전부터 모포를 가진 여자가 몇 번이고 가게를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오는 날이면 매상이 급격하게 치솟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묘하게도 그 말대로 방금 전까지 텅 비어 있던 가게는 곧 손님들이 들이닥쳐 그날은 엄청나게 바빴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영업을 마친 뒤 사장에게 뒷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것입니다. 그 여자를 손님으로 맞아 상담을 해주거나 영업을 하면 그 호스트는 반드시 자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호스트를 시작하기 전에도 몇 명이 자살을 했었다고 합니다. 귀신을 처음으로 받기에 나와 후배는 잔뜩 겁에 질림과 동시에 저주라도 받은 게 아닌가 싶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장과 함께 셋이서 불제를 받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신사 밖에서 머무르며 우리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귀신이든 뭐든 여자는 잘 써먹기만 하면 돈이 되는 거야. 불제는 받아서 뭐하냐. 다른 애들한테 이상한 소문 퍼뜨리지 마라. 새삼 이 사람은 이 바닥에서 뼈가 굵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나와 후배는 호스트를 그만뒀습니다. 지금 우리 둘 다 신상에 큰 문제는 없지만 후배는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나는 왼발 새끼발가락을 각기 다른 사고로 인해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후배는 호스트를 그만두고 공사장에서 노가다를 뛰다 철근에 손이 끼어서 그런 것이고, 나는 오토바이를 타다 굴러서 도랑에 발이 끼어 생긴 사고였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와서 생각해보니 뭔가 섬뜩한 겁니다. 하필이면 왜 우연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목포 안에는 수많은 호스트들의 새끼손가락, 새끼발가락이 들어있던 건 아니었을까요? 옛날 화류계에서는 자기 새끼손가락이나 발가락을 잘라 상대에게 주는 걸 사랑의 증표로 삼았었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자신을 속이지 않고 진정한 사랑을 자신에게 맹세할 남자를 찾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만약 지금 가부키초에서 호스트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부디 하얀 원피스를 입고 목포를 들고 있는 여자에게는 말을 걸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집에서의 기묘한 경험. 나는 30대 중반의 남성으로 어렸을 때부터 기묘한 일을 자주 겪곤 했다. 이번에 이야기할 내용은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겪은 가장 무서웠던 경험 중 하나다. 우리 가족은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다. 그곳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동네였지만 마을에는 오래된 집들이 많았다. 그 중에서도 우리 집은 특히 오래된 집이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넓은 마당이 있었고 마당 끝에는 작은 연못도 있었다. 집 자체는 한옥 구조로 방과 방이 복도로 연결되어 있었다. 어릴 적에는 그런 옛날 집이 무서우면서도 신비롭게 느껴졌다. 내 방은 집의 가장 안쪽에 위치해 있었다. 밤이 되면 유난히 어두운 그 방에서 나는 자주 기묘한 느낌을 받았다. 어느 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나는 항상 하던 대로 책을 읽고 있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책 내용이 잘 들어오지 않았다. 집중을 하려고 했었지만 자꾸만 눈길이 방 한쪽 구석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오래된 장롱이 있었는데 평소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장롱이 그날따라 유난히 신경이 쓰였다. 밤이 깊어가자 나는 졸음이 쏟아졌고 결국 책을 덮고 잠에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깨어났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뚜렷해졌다.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마치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무서움에 휩싸여 이불을 뒤집어 썼다. 하지만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나는 용기를 내어 이불을 살짝 걷고 방 안을 살펴보았다. 방 안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소리가 나는 방향은 분명했다. 바로 그 장롱 쪽에서 소리가 나고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침대에서 내려와 장롱 쪽으로 다가갔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장롱 앞에 서서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는 천천히 장롱 문을 열었다. 그 순간 소리는 멈췄다. 장롱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옷과 몇 가지 잡동사니 많이 정리되어 있을 뿐이었다. 나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문을 닫고 돌아서려는데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내 얼굴을 스쳤다. 마치 누군가가 내 옆을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었다. 나는 급히 방을 나와 부모님 방으로 달려갔다. 부모님은 이미 잠들어 있었지만 나는 그들을 깨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했다. 부모님은 내가 꿈을 꾼 것이라며 안심시키려 했지만 나는 도저히 다시 방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부모님 방에서 잠을 잤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학교에 가서도 친구들에게 어젯밤의 일을 이야기했지만
모두가 그저 웃어넘겼다. 하지만 나는 분명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을 확신했다. 며칠 후 나는 다시 그 방에서 자게 되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이상한 소리를 듣지 않았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가끔씩 그 장롱에서 무언가가 나올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곤 했다. 시간이 흘러 나는 중학생이 되었다. 그동안 별다른 사건 없이 지냈지만 그 장롱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했다. 어느 날 부모님은 집안 대청소를 하기로 하셨다. 오랜만에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던 중 나는 그 장롱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다. 장롱을 열어보니 여전히 옷과 잡동산 이들만 있었다. 하지만 나는 문득 장롱의 바닥 쪽에 작은 틈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그 틈을 들춰보니 작은 상자가 하나 나왔다. 상자는 오래된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고 열쇠로 잠겨 있었다. 나는 부모님께 상자에 대해 말씀드렸고 부모님은 열쇠를 찾아보라고 하셨다. 오래된 집이라 여러 가지 잡동사니들이 많았지만 다행히도 상자의 열쇠를 금방 찾을 수 있었다. 열쇠로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낡은 사진들과 편지가 들어 있었다. 사진 속 사람들은 우리 가족이 아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편지들도 모두 오래된 한자로 쓰여 있어 읽을 수 없었다. 부모님은 사진과 편지를 보고 놀라워하셨다. 그들은 이 집의 이전 주인들이 남긴 것이라며 이것들을 잘 보관하자고 하셨다. 나는 그날 밤 다시 장롱에서 소리를 듣지 않을까 두려웠지만 다행히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 후로 몇 년이 더 흘러 나는 대학에 진학하면서 집을 떠났다. 오랜만에 집에 돌아왔을 때 부모님은 집을 팔고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하셨다고 하셨다. 옛날 집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사는 곳이 아니었다. 시간이 지나며 나는 어렸을 때 겪었던 그 기묘한 경험을 잊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나는 우연히 그 옛날 사진과 편지를 다시 보게 되었다.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며 나는 그 사진 속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궁금해졌다. 나는 사진과 편지를 들고 역사 전문가에게 문의해 보기로 했다. 전문가는 사진과 편지를 조사한 결과 그들은 일제강점기 시절 이 집에 살았던 일본인 가족이라고 말했다. 편지 내용은 대체로 가족 간의 소소한 이야기와 당시의 일상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그중 한 편지에는 이 집에 얽힌 기묘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그 편지에 따르면 그 가족 중 한 명이 이 집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한 일이 있었다고 했다. 그 후로 그 집에서는 이상한 소리와 기묘한 일들이 자주 일어났다고 한다. 가족들은 그 일 때문에 이 집을 떠나게 되었다고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돋았다. 어릴 적 내가 겪었던 일이 단순한 꿈이나 상상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집에는 정말로 무언가가 있었던 것일까? 지금은 그 집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기묘한 경험은 여전히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시간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는 그 기억은 어쩌면 내가 평생 간직해야 할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5번째 이야기, 알 수 없는 발자국 소리. 나는 현재 4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이다. 이번에 이야기할 내용은 내가 20대 초반에 겪었던 기묘한 경험이다. 당시 나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을 구하게 되어 독립을 하게 되었다. 처음으로 혼자 살게 된다는 기대감에 들떠 있었지만 동시에 혼자 지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이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감은 아니었다. 내가 구한 집은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 아파트였다. 집은 낡았지만 깨끗하고 아늑한 느낌이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지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하면서 바쁘게 지냈기 때문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주로 잠을 자는 시간뿐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처음으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그날은 유난히 피곤한 날이었다. 저녁을 간단히 해결하고 침대에 누웠을 때 갑자기 천장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이웃집에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뚜렷해졌고 마치 내 방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이었다. 심지어 발걸음 소리가 천장을 따라 이동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처음엔 위층에 누군가 살고 있어서 생긴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사는 건물은 단층 건물이었고 위층이 없었다. 이 사실을 깨닫자 나는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나는 집주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다. 집주인은 내가 피곤해서 그런 소리를 들었을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그날 밤에도 발자국 소리는 계속되었다. 이번에는 더 뚜렷하고 명확하게 들렸다.
마치 누군가가 내 방 위를 천천히 걷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다시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에도 집주인은 무시했다. 결국 나는 그 소리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하기로 했다. 며칠 동안은 그럭저럭 참을 수 있었지만 어느 날 밤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날은 유난히 피곤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발자국 소리가 또 들려왔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달랐다. 발자국 소리 외에도 가구가 움직이는 듯한 소리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아보았지만 소리는 여전히 들려왔다. 그 순간 나는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왔다. 마치 누군가가 내 바로 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불을 켜고 방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상한 느낌을 떨쳐내기 위해 나는 창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았다. 차가운 밤 공기가 내 얼굴을 스쳤다. 그 후로 며칠 동안 나는 집에 혼자 있는 것이 무서워 친구들을 자주 집으로 초대했다. 친구들도 처음에는 내가 겪은 일을 믿지 않았지만 어느 날 밤 친구가 내 집에서 함께 자던 중 같은 발자국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 친구는 그 소리를 듣고는 너무 놀라서 그날 밤 바로 집으로 돌아갔다. 이후로 나는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마다 친구들과 함께 지내거나 일부러 늦게까지 밖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소리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결국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사를 결심하게 되었다. 이사할 집을 찾는 동안 나는 계속해서 그 발자국 소리에 시달렸다. 어느 날 밤 나는 마지막으로 그 소리를 듣고 이사를 가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에는 발자국 소리 외에도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누군가가 방 안을 서성이는 소리까지 들렸다. 나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그 밤을 친구 집에서 보내기로 했다. 이사하는 날 나는 마지막으로 그 집을 정리하고 있었다. 짐을 다 챙기고 나서 집을 둘러보니 갑자기 집안이 무척 조용해졌다. 평소와 다르게 발자국 소리도 다른 이상한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안심하며 집을 나섰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후 나는 더 이상 그 발자국 소리를 듣지 않았다. 새 집은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이사를 하고 나니 그동안의 두려움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하지만 그 집에서의 경험은 여전히 내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몇 년 후 나는 우연히 그 집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 그 집은 예전에 누군가가 살다가 자살한 곳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내가 겪었던 기묘한 일들이 어쩌면 그 집의 과거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은 그 집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기묘한 경험은 여전히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어쩌면 그 발자국 소리는 그 집에 남아있던 어떤 영혼의 흔적이었을지도 모른다. 지금은 그 경험을 떠올리면 오싹한 기분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간 일이라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낀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 일을 점점 잊어갔지만 가끔씩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그 발자국 소리가 떠오르곤 한다. 어쩌면 그 집에는 여전히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제는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지 그리고 그 발자국 소리의 정체는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기억은 내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한 부분으로 남아있다.